여러분 교재가 오늘 129페이지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공제 사항을 다 정리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소득공제를 다 공제한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기본세율 6%부터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또 적용받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세액공제도 있었고, 저기 있었습니다, 위에.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지출비용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했고, 이어서 특별세액공제 세 번째 나오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 이 특별세액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위에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비, 얘는 초, 중, 고, 대학 교육비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학원 교육비도 여기에 해당이 일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비를 입력할 때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 요건에 제한은 없어요.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 요건만 본다는 거죠. 소득 요건만.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신용카드 그 소득 공제에서는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자녀가 장애인일 때 그 장애인의 배우자는 카드 사용 대금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예외 사항, 제외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신다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직계 존속은 제외. 자녀는 되니까 대학교 됩니다.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금 공제해 주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는 초, 중, 고생은 취학전 아동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한 명당 연간 900만 원. 이렇게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요. 교육비는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한도는 대학생이면 900만 원 한도, 초중고생이면 300만 원 한도로 자동으로 딱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금액을 그냥 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어요. 본인의 교육비라든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한도 없이 다 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공제 대상 금액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을 보면은요. 자,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재료비는 제외된다.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는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급식비까지 모두 교육비로서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라는 것은 학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소득자의 자녀가 취약전 아동이 있다. 그런데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미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도 있죠. 유치원처럼 다니는 학원이 있잖아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생들을 보면은 학원비가 없어요. 교육비,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역시 재료비는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이내 연간, 현장 체험 학습비 1년에 30만 원 이내. 이런 한도가 역시 현장 체험 학습비, 교복구입비를 입력할 수 있는 한 칸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제출된 금액을 입력하면은 한도 초과됐으면 한도 내로 딱 수정이 됩니다. 그러나 알아두셔야 돼. 교복비는 한 학생당 연간 50만 원이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 학생당 연간 30만 원이다. 이론을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초중고생의 경우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학원비를 입력할 수 있는 자녀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니다. 취학 전 아동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에 대학생을 보겠습니다. 대학생은 교육비와 국외교육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로자 본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교육기관의 교육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이 근로자의 본인의 경우에는 꼭 초중고 대학이 아니에요. 일반 교육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직업훈련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근로자 본인은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개발을 했다. 이런 거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교, 대학원의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수업료 내고 직장 취업해가지고 봉급 받아서 갚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죠. 그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원리금 상환은 곧 교육비다 이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해 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직계존속이 장애인 신분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 직계존속도.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도 안 보고 그리고 직계존속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는 있는데 대학원생 없죠. 대학원생. 그러면 자녀에 대한 대학원생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는 대학교까지. 근데 아까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원 여기 나왔죠? 대학과 대학원.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대학생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교육비 세액공제 이제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시험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학생이 누구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대학원 교육비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원 교육비가 이 집의 이 소득자의 장남의 대학원 교육비더라. 그러면 그건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학원에서 교육비 지출한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초등학교 학생이더라 이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면 그것도 입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교육비는 정리하면은 나이는 보지 않는다. 소득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되는 자녀의 교육비도 대학교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해주지 않죠. 예,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해. 그러니까 저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5월 달에 소득 신고할 때 신고합니다. 예.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죠, 요즘에. 자, 기부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그런데 이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해야 돼요. 정당이나 또는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말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만 공제 가능하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죠. 그럼 기부금은 누구 것까지 입력할 수 있느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소득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똑같이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가 교회에서 기부했다라고 한다면 기부금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만큼은 소득자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거고요. 법정 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대상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중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이나 또는 사찰 이런 곳에 기부한 내용을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허가를 받아 설립한 종교단체.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종교단체를 여기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 종교단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거의 100% 다 해줍니다. 10만 원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은요, 10만 원까지는 그냥 부담 없이 우리가 기부해도 돼요. 예.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라면은 그거 다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예.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해주니까. 예. 10만 원 하면 아마 99,900 거의 10만 원 거의 다 110분의 100 계산하면 10만 원에 가깝죠. 자,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만 세액공제 적용해줘요. 3천만 원 초과해서 정치자금 기부를 하신 분은 고액기부자다 그래서 기부금의 2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법정기부금이라든가 나머지 기부금들은 1,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적용해 주고요. 1,000만 원 초과는 고액기부자에서 2배로 3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세액공제예요. 특별세액공제 4가지, 여기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다. 실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그 사업자, 그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를 세액공제를 적용해줘요.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을 해서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세액의 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많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5% 세액공제 적용해준다는 얘기. 다음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또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뭐냐면은 내국인이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는 그걸 공제해 줘야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또 과세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외국에 이만큼을 납부했다.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환급을 해주는 것은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세액공제 한도가 있어요. 산출세액을 국외소득금액하고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눠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는 환급도 됩니다. 환급도 되는데 이걸 초과한 것은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또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월세니까 근로자 중에서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빠진 급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월세 지급액의 12%를 세금으로 돌려줘요. 12% 세액공제.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해서 7천만 원. 여기에 해당되면 월세 지급액이 10%를 세액공제에 적용합니다. 그 괄호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해놓고 밑에 괄호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자,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소득밖에 없으면 총 급여액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급여도 받고 만약에 이자 소득도 있었다 또는 배당 소득이 있었다 아니면 다른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은 그때는 총 급여 가지고 판단 안 하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지겠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그래서 4,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해당이 없다. 해당이 없다. 또 여기서도 총 급여액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금액으로 판단을 해서 6천만 원이 넘으면 해당이 없다.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판단할 때는 총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필요경비 다 뺀 거를 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근로소득도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를 더해야 되죠.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월세의 한도는 연간 750만 원만 최대 한도로 적용하니까 750이 한도라는 거고요. 공제 요건은 일단 그 근로자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이어야 된다. 세대주. 그런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로 열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은 형제가 같이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뭐 언니라든가 형은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그래가지고 월세
여기 그 세액공제 대상이 안 돼. 그러면 동생이 여기에 해당돼요. 동생이. 그러면 동생이 세대원이겠죠. 그때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면 그 동생이 세대원으로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최대가 7천만 원이니까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따지면 서울 같은 데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규모로 따지면 돼요. 국민주택 규모. 24평인가요? 25평인가 그럴 겁니다. 몇 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큰 집에서 월세 사는 것은 해당이 없다 하는 거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우리가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굉장히 큰 집인데도 가격이 싼 집들이 있잖아요. 중소도시나 농촌 같은 데는. 그런 데서는 또 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시가를 적용해가지고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다 해당이 된다. 네. 우리 이제 월세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이거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전부 알아봤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이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우리가 그 특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비, 증빙자료, 의료비, 증빙자료, 보험료, 납입한 증빙자료,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들 다 제출해야 공제를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제출을 안 하면은 그냥 이걸로 적용하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은 13만 원 세액공제를 기본으로 해줘요. 그 밑에 별 표시 보시면 1번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그 다음에 2번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3번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이거 이제 증빙을 제공하면 표준세액공제 받고 정치자금하고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이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도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면은 7만 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뭐 세액공제 받을 게 이런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다 7만 원 그냥 받으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최소한 7만 원의 세액공제는 된다. 13만 원, 7만 원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를 다 알아봤네요. 그러면 그 세액공제 사항을 뺀 것이 뭐예요? 결정세액이죠. 결정세액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할 때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을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도 할 겸 유형별 연습 문제, 소득세 이론 문제를 홀수로 한번 쭉 또 풀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있네요. 382페이지. 자, 소득세의 총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1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옳지 않은 것이 있네요. 그렇죠? 네. 강미소님? 네. 옳지 않은 게 거기 몇 번인가요? 그러네요. 4번 틀렸습니다. 소득세는 고지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서 확정이 됩니다. 정부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5월 31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고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중간 애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합니다. 소득세도 중간 애납이 있어요. 중간 예정 납부. 지난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에 한번 예정 납부하도록 고지가 옵니다. 그러나 5월 달에 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는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중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만 연말 정산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말 정산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종합소득 확정신고 5월 달에 하는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1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자, 퇴직소득은 일단 종합과세 세목이 아니니까 이건 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죠. 안 합니다. 2월 연말정산으로서 확정이 돼버려요. 다음 2번 분리과세 이자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자, 분리과세되는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소득이 있다는 얘기고요.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는 거예요. 이자 소득 없는 걸로, 종합소득 신고할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자가 되는 거죠. 1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3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이거는 종합과세 신고해야 돼요. 자,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었다든가 공적연금만 있으면은 종합소득 신고가 해당이 없겠지만 두 개가 각각 있기 때문에. 네네네. 다시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따로 했고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정산을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이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다 빼야 돼요. 그러면 공적연금만 있는 자가 돼요.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1월달 연말정산으로.
네, 그래서 3번인 거예요. 네, 판단하기 어렵지 않죠.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맞죠?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맞아요. 2번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만 있다. 맞아요. 3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네, 과세기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자, 7번 보세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소득 구분이 옳은 것은 1번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죠. 연금소득이죠.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연금소득이죠. 그 다음에 2번 곡물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곡물재배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예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다음에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 근로소득이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 틀렸어요.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네, 이거 기타소득이었죠? 네. 그래서 4번이 맞았네요.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예. 맞죠? 2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하는 경우는 없다. 네,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겠습니다. 거주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이거 1번도 틀렸습니다. 사망인 경우는 사망일까지가 그 과세기간이지만 이 소득세법은 폐업을 했어도요 과세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부가가치세하고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폐업일까지로 해서 다음 달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소득세법은 폐업을 했어도 과세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내년 5월 달에 계속 사업자처럼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틀렸고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틀렸고 다음에 3번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소득이다. 아니죠. 이자소득이 아니고 분류과세 하는 것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4번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네, 4번 확실히 맞았죠?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 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예.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 소득만 있으면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번 옳은 거 찾는 거네요. 2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다음 3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예, 해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은 답이 나왔나요? 2번. 네, 2번이 답이었습니다. 4번도 틀렸겠어요? 차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교재에서 다루지를 않았었는데요. 예. 2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네.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납부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 교재에서 이건 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알아두세요. 1,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있으면 초과한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음에 13번 가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랬어요.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거. 1번 이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 경비다? 아니죠.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인정받지 못하고요. 1번은. 2번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가 필요 경비이다. 인정이 안 되죠. 연금소득은 그냥 일괄적으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줘요. 이런 수수료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하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업무상 출장 비용 여기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에 4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요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죠. 우리가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그래서 4번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서 사업자의 인건비 하면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의 그 사장님 있죠? 사장님. 대표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빼면 안 됩니다. 인건비는 인정이 안 돼요. 예?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급여로 처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급여로 처리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사장님은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이익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급여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따로 급여 설정하면 안 된다는 따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급여로 비용 처리를 하지만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의 경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저와 같은 이런 개인 회사는
직원들을 급여라는 인건비로 처리할 수가 있고 자기가 급여를 책정해 가지고 비용 처리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이중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소득을 자기가 다 가져가면 되거든요. 예. 내가 사업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을 빼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니까. 예, 자기 돈 다 가져가면 아무 세무당국이나 여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법인은 대표이사가 다 가져가거나 주주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법인 거니까.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배당에 대한 과세를 하고 가져가야 되고 대표이사는 자기는 주주가 아니니까 배당이 아니고 자기는 급여 생활자예요. 급여로 가져가야 되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의 돈이 다 자기 돈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가 뭐 횡령했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죠. 예. 개인 사업자가 횡령했다고 뭐 재판 걸리고 뭐 이런 경우를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회사 법인들은 누가 뭐 횡령을 했다 이런 거 많이 걸리죠. 사장님들이. 예. 그래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 돈처럼 챙기게 되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 행위가 쉽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도 말이죠. 저도 지금 건강보험료,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해가지고 건강보험료 저도 내고 있어요. 예. 또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죠. 예, 같이 건강보험료 내죠. 회사 비용, 우리 학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도 고용보험도 가입했어요. 근데 제가 가입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이 아니에요. 고용보험의 종류가 저는 좀 다른 걸 했는데 저는 직업훈련 받기 위한 고용보험이에요. 직업훈련. 제가 이제 고용보험을 붙는 동안 저도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직업훈련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일배움 카드 제도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다른 기관에서 공부할 게 있으면 우리 다른 교육생들처럼 내일배움 카드로 저도 내일배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보험료를 회사 경비로 다 처리합니다. 급여는 안 된다. 자, 다음은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죠? 2번.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맞죠? 다음에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네, 맞죠? 4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네, 여기가요.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입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국내 거소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그냥 안 읽어보고 지나왔나? 하여튼 이거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 애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네, 신규 사업자는 지난 과세 기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간 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예,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죠. 4번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개인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에요. 다음에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이자소득 열거된 거 기억하셔가지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자소득이 있었나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과세에 해당이 돼요. 비과세. 네.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소득에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 3, 4를 보면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은행 예금이자, 뭐 분명하게 이자소득. 3번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네, 이것도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네, 이자소득에 열거된 것들 이거 기억나시죠? 네, 1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다음의 금융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죠.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의 과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자소득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그 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네. 1, 2번이 지금 과세 방법이 똑같네요. 무조건 분리과세로서. 그 다음에 3번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4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예,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4번이 과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나머지 위에 세 개가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이었어요.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승훈이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합계가 부부면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르게 설명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합계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야. 무조건 종합과세죠.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지섭이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돼. 맞았습니다. 네. 비실명은 원천징수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서 과세를 많이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없죠.
인정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요. 25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겠습니다.